안녕하세요. 다빈치 스탁의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전쟁의 여파와 경제적 재건, 그리고 국제통화체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과 배경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에게 가혹한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패전국인 독일에게 주어진 천문학적인 배상금과 세계적으로 불황을 초래한 대공황은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는 당시 독일 국민들의 불만을 키우게 되었고 극단적인 정치 세력의 부상을 촉진시켰는데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나치당의 아돌프 히틀러는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며 대중의 지지를 얻어 총통이라는 절대 권력자로 자리 잡게 되죠. 이후 정권을 잡은 히틀러는 요제프 괴벨스를 통해 프로파간다를 펼치며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우생학 등을 통해 독일 국민을 통제하고 반대 세력을 탄압했습니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는 독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식민지 확장 정책 등 전 세계로 퍼져 있었는데요. 그 결과 독일은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를 병합했고 일본은 만주를 침공했으며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를 점령하게 되죠. 그러나 당시 국제연맹은 미국의 불참으로 인해 군사적 제재 능력이 약했고 주요 회원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의 식민지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침략국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자신감을 얻은 독일이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의 선전포고를 하게 되지만 적극적인 군사행동이 거의 없는 소극적 대응만 취했는데요. 그 결과 독일은 번개전쟁으로 알려진 전격전을 통해 강력한 기갑부대와 공군의 협동작전으로 폴란드를 단 4주 만에 함락시키고 1940년 5월 프랑스마저 침공하여 빠르게 점령했습니다. 기세를 몰아 1940년 7월부터 10월까지 영국에 대해서도 공습을 시도했으나 레이더를 동원한 공군의 강력한 저항과 당시 세계 최강이던 해군으로 인해 실패하게 되죠. 그러나 히틀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국과의 전투에서 쌓은 많은 경험을 토대로 1941년 6월 22일 소련을 침공하며 동부전선을 열게 되죠.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전쟁 중 하나로 스탈린그라드 전투 등 주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한편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일의 동맹국 일본은 소련과의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남방 진출에 주력하고 있던 일본이 소련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1941년 4월 소일 중립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소련을 통해 석탄, 목재, 철과 같은 자원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한 전쟁을 치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본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기어코 넘고야 마는데요.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야마모토 이소쿠루 제독의 공격부대는 진주만을 기습 공격합니다. 이날 진주만의 미군 부대는 휴일을 맞아 평소와 다름없는 일과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공기와 전함이 파괴되고 수천 명의 군인 및 민간인 사상자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죠. 당시 미국은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 회복에 집중하고 있었고 유럽과 아시아의 전쟁에 개입을 반대했던 여론을 고려하여 참전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진주만 공습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날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다라며 국민의 결속을 다지는 데 성공했고 이후 미국은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와 군부, 심지어 국민들까지도 진주만 공습을 큰 승리로 보고 자축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훗날 자신들에게 돌아올 후폭풍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초토화시킬 맨해튼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보다 훨씬 이전인 1939년 8월 아인슈타인과 다른 과학자들에게 독일이 원자폭탄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편지를 받은 루즈벨트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핵분열과 관련된 기술이 매우 초기 단계였고 우라늄과 같은 핵물질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진행이 더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칼날을 세운 미국은
1942년 8월부터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를 필두로 수천 명의 과학자들에게 대대적인 지원을 하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게 되죠. 이후 1945년 7월 16일 첫 번째 원자폭탄인 트리니티 실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한 달 뒤인 1945년 8월 두 개의 원자폭탄 리틀보이와 펜맨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하여 주변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에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 히로히토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세계의 대세와 일본 제국의 현실을 깊이 생각하여 비상조치로서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한다며 사무라이의 나라답지 않게 비겁한 변명으로 가득한 항복을 선언하게 되죠. 1943년 9월 연합군에 항복한 이탈리아, 1945년 5월 패배를 선언한 독일,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일본마저 항복함으로써 2차 대전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는데요. 특히 유럽은 전쟁으로 인해 산업 인프라가 파괴되었고, 식량 부족과 실업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극대화된 상태였죠. 따라서 이대로 방치하면 소련의 공산주의가 서유럽의 많은 국가들에게 확산될 위험이 있었고, 유럽의 경제 회복은 곧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길이라 판단한 미국은 원조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1947년 6월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셜은 하버드 대학에서의 연설을 통해 유럽 부흥 계획을 제안했고, 1948년부터 1952년까지 유럽 국가들에게 약 13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딴 마셜 플랜은 유럽 경제 협력 기구와 나토의 창설, 무역 장벽의 제거 등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간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죠. 한편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주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기존의 근본 위제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 통화 체제가 구축되었는데요. 이 체제는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금 환본 위제를 도입하여 금 1온스를 35달러로 고정하고,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을 설립하여 전후 경제 재건과 국제무역의 안정성을 도모하기도 했죠. 게다가 상대적으로 전쟁 피해가 적었던 미국은 세계 최대의 금 보유국이 되었으며, 이는 미국 달러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후 브레튼 우주 체제는 약 25년간 국제경제의 안녕과 성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바로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제도의 정지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는 트리핀의 딜레마라고도 불리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일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경제정책, 외교 전략,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